발표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슈타겐의 김원현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제조 공정의 메타버스 적용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크게 이제 좀 4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들어가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요거는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연 산업형 메타버스,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 답을 이제 찾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의 답을 찾았고 그걸 통해서 비전까지 좀 생각해 본 것들을 오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 예. 많이 보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제가 자동차 이제 그 메타버스 하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쪽에서 내용을 받았던 것들을 좀 정리를 우선 해본 건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항목, 지속 공정과 그 다음에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참여 확장 3개 이제 항목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매튜볼이라는 분은 메타버스 7대 조건으로 지속성이라든지 동기성, 경험의 확장성 등 7가지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8대 속성이라고 해서 정체나 사교, 확장이라든지 경제성까지 하는 8가지 속성을 제시를 했고요. 제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이제 핫했던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었던 책이죠. 이 책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증강현실과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리고 미러월드와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가지 영역이 또 이제 4가지의 화살표 속에서 영역 구분을 하고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각각 영역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집중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분류가 돼 있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많이 보셨던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이 최근에 바꾼 메타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앞서 보시면은 보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구조와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구성, 그리고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질문을 좀 시작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형인데요. 왜 뜬금없이 혈액형을 얘기하느냐 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그 혈액형 갖고 많이 얘기들 나눴었죠.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7년 반 정도 유학을 했었는데 유학을 하다가 중간에 나왔더니 제가 또 B형입니다. 그래서 B형 남자가 저는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둥이에 세상 나쁜 놈이 돼가지고 갑자기 친구들이 저를 지탄을 하고 술자리에서도 가만히 있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16가지의 MBTI가 이제 요거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곤색으로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곤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ENFJ입니다. 언변 능숙형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혈액형과 MBTI 결국 혈액을 4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단한 논리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해한 건 그러면 우리가 4가지로 밖에 나눠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A형 같은 B형이야. 나는 B형 같은 O형이야. 나는 아침에는 ENFJ인데 저녁에는 ISTJ야. 얘기가 점점 이제 분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가 60억 인구가 있다라고 하면 60억 명이 60개가 다 다른 게 맞는 거죠. 다만 어떤 논리를 위해서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그거를 분류법을 부분지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몇 장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는 기술과 개념입니다.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 전까지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PS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 하던 거야. 네가 하는 건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시뮬레이션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태초에 사냥을 할 때부터 우리가 창을 던지기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맞춰서 저 다리를 공략을 해서 저 동물을 잡겠다. 거기에 쓰였던 기술이 창이었고 머리였고 최근에 와서는 캐드였고 디지털 트윈이었고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죠. 메타버스가 그러면 기술이냐?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딱 2년 전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지금의 메타버스처럼 마법의 키워드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죠. 4차 산업혁명은 개념이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대두가 됐던 IoT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기술 개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와 VR, AR, MR입니다. 과연 메타버스가 기술적 접근이겠느냐, 그러니까 기술이겠느냐, 아니면 관념적이겠느냐에서 저희의 선택은 메타버스는 개념이고 관념이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메타버스 기술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개념적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작년까지 핫했고 지금 메타버스에 밀려서 한마디도 못 지금 진전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죠. 가장 이제 최근에 완성도 높다고 얘기했던 거는 이 클론드 상하이, 오실 월드, 그러니까 언리얼사랑 이제 같이 해서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했던 거는 익히 아시는 대로 버추얼 싱가포르죠.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은 기술이냐, 개념이냐, 여기에서도 좀 의견은 분분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던 건 디지털 트윈은 인터랙션에 목표를 뒀어야 된다라고 봤고,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피지컬 트윈하고 디지털 트윈의 연계성 속에서 실시간적으로 운영되는 개념적 산물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를 보면은 좀 더 시각화에 많이 이제 집중되고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의 질문은 가트너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가트너에 대한 기술 용어들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었고, 매년 나오는 가트너 보고서들을 보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테크놀로지 트렌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19년에서 가트너는 인텔리전트하고 디지털하고 메쉬의 영역 구분을 했고, 20년에 가서는 피플 센트릭과 스마트 스페이스로 나눕니다. 거기에서 21년으로 오면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 피플 센트리시티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레질리언트 딜리버리 같은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12개를 나눴고, 데이터 패브릭이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 같은 것들을 용어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던 건, 메타버스는 개념이다 라는 결과에 저희 나름의, 그리고 저희 컨서들은 이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개념 접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은 생태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좀 더 이제 재밌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슈타겐이 저 말고 대표가 2명이, 저 말고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가 2명인데요. 문제는 저희 공동대표는 예전에 게임 PD 출신이고요. 그리고 유명했던,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석사를 했고 박사는 산업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업계에서 한 20년 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독일에서 도시하고 생태, 환경을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둘이 의기투합이 됐던 건 자꾸 소프트웨어 시스템 얘기하는데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은 내가 배운 게 진짜인데 당신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우리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러.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아니 디지털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써. 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본 게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비오톱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죠? 천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극상이 되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 형님이 얼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태계라는 용어를 굉장히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원래의 생태계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생태계의 용어를 어떻게 가져오겠느냐에 대한 굉장히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었고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제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용어의 개념이 비오톱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생태 복원을 할 땐 비오톱 개념을 갖고 비오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에코시스템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드는 시스템은 에코시스템을 뭘로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저희의 이제 두 번째 어떤 복대점, 그리고 저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메타버스고 아무리 큰 생태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작은 최소 단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클링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겠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목표로 삼느냐가 결국은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가장 시작점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조금씩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다른 방향성. 지금 그냥 익히 알려진 어떤 로블록스나 제페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개념적 관점이고 이 개념적 관점인 만큼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적 접근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해당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생태계가 곧 도메인의 영역이고 이 도메인은 해당 산업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차별화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스터디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고민 많이 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집중했던 건 문제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과연 현장에서 페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에 문제는 무엇이냐부터 출발하는 게 시작점이라고 봤고요. 현장에 물어보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이 쭉 있는데 이 생산 라인을 세팅하기 위한 실험 생산 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 실험을 해서 만든 다음에 라인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죠. 이 생산 라인을 파일럿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공장의 규모, 공장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점, 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극복 방안을 찾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요 위에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고객의 니즈와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차종이 몇 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됐었어요. 이거를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차량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에서는 2025년까지 44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품종을 만들게 되면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고 생산 라인은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납기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세팅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로봇 세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제 용접도 하고 여러 다양한 것을 하죠. 근데 아직도 티칭이라는 용어를 써서 로봇을 조정을 해서 가장 최적 경로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해서 그 로봇이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로봇에 대한 학습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티칭의 개념이 달라지겠다.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성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소품종 다량 생산의 특징이 생산은 죽은 후에 즉시 생산을 하고요. 생산 원가가 높고 그 다음에 운반 설비가 자유롭습니다. 다양한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적고요. 소품종 다량 생산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가 많지만 한 번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넘어가게 되면 생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작업의 이제 숙련도, 그 다음에 생산의 복잡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야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미션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 원칙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이 메타버스 개념에서의 하나,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오브젝트, 이제 산업공학에서는 머신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런 액터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고요. 이 액터가 행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참여자, 그러니까 다자간 참여를 위해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OLT라고 오프라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일럿 공장에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상화를 시켜서 1차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하고 2차적으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게 되었고요. 이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AGV랑 지그랑 로봇이 있습니다. AGV는 기존에는 라인 위에다가 차체가 올라가서 조립이 되는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셀 방식이라고 하는데 셀마다 각각의 업무를 갖고 이 AGV가 돌아다니면서 그 업무들, 즉 이제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접이라든지 어떤 행위들을 계속 본인한테 붙여가면서 완성차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현대자동차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미션이었고 그거를 위해서 공간과 액터와 참여의 세 가지 관점을 잡아봤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나이파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울산 VR AR 제작 거점 센터에서 이제 하나의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고 그 사업 내에서 발주한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주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한 4개월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석 설계 세팅 티칭까지 이제 2단계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근본에서 저희가 목표를 삼은 거는 분석 설계에 대한 파일럿 공장에 대한 멤버 공정 그리고 그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만들게 되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오톡 개념으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서 그러면 가장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고요. 요 그림보다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설비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체 금형 이제 프레스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 설비가 있고 도장하고 의장이 있습니다. 일단 프레스 설비는 자동화입니다. 도장은 도장을 따로 합니다. 이거는 따로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치 않고요. 파일럿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장은 사람 손을 많이 탑니다. 물론 옵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앞으로 부품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의장 설비에도 분명히 필요로 할 텐데 현장에서 요구했던 거는 차체 설비에서의 가상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삼아야 됐던 POC, 즉 이제 개념 검증의 목적은 이제 다시 이제 뒤로 돌아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공정에서도 차체 공정이 있고 이 차체 공정 안에서도 뭔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과 지그와 AGV의 이 오프라인 테스트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거를 모두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었으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거는 POC 개념 검증이고요. 이 개념 검증의 목표점은 대차가 진입을 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가상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이 가상 시뮬레이터가 실제랑 동일한 재원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재원을 갖고 동일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최적의 경로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로값을 찾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먼저 이거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로봇의 강화학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 피드백 오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값들을 계속 찾아 나가서 하나의 목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을 갖고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금의 생산 구조 방식은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해져야 되겠고요. 이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했다 안 했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업무 베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로봇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로봇이 여기에 놓던 다른 어떤 데 놓더라도 이 로봇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이 로봇한테는 이 물건을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라는 업무만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 환경에서 요거가 구동될 수 있는가의 개념 검증을 해보는 게 본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지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서 기획 사업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개념 검증을 통해서 이 로봇들이 여러 개가 지금 붙어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셋과 툴을 만들어 보는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강화학습된 로봇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차체 설비를 일단은 메인으로 잡았고요. 차체 설비에서도 메인벅 공정을 잡았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다 현대차에서 직접 도면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렸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은 지금 현대차의 벤더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컨소르 있는 회사가 1차 벤더사라 그 벤더사에서 해당 도면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블러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 흐리게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생산 라인이 있고 여기에 지금 1차 조립된 대차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드 게이트라고 해서 옆 문짝을 갖고 있는 이 기계가 움직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드 게이트가 사이드 판넬이 로딩을 한 다음에 전진을 해서 간다는 의미고요. 이 CRP는 이제 앞에 범퍼부터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을 붙이고 뚜껑을 이제 붙인 상태에서 로봇이 영접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드 게이트가 후진을 하고 이제 대차가 나오게 되겠죠. 요 공정이 메인벅 공정이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요 메인벅 공정에서 이 메인벅 공정을 가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 로봇이 강압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개념 검증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은 전혀 이렇지가 않고 한 10배 정도는 훨씬 고퀄리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정상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해를 돕고자 유튜브에 있는 거를 좀 참조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사이드 게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옆으로 돌아가서 요게 이제 차체 모양이 된 걸라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제 차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붙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로봇이 이제 용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거를 메인봇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요 메인봇 공정에 대한 가상화랑 그 다음에 말씀드린 요 강화학습된 로봇에 데이터를 옮겨 심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사업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상태는 가상화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 도면이 한 200만 개 정도 되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간소화시켜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의 강화학습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상 시뮬레이터에다가 학습이 끝난 이 데이터를 지금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릴 부분은 일단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은 어떻게 제시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독일의 쿠카에서 약 한 5년 전쯤에 제안을 했던 이 자동차 제조,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꼭 저기 하진 않지만 자동차 제조에 대한 지금 셀 방식의 모듈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전체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상 지금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GV 자동으로 이제 자율주행하는 이 AGV가 운영을 해서 요 단위 각 셀 단위에 들어와서 하나의 업무를 진행하고 또 본인이 이 AGV가 다른 데를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셀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체 설비가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개념적인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의 각각의 머신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들이자 하나의 로블록스로 보면은 이제 캐릭터들이 되겠죠. 일종의 활동자들로 보고, 이 활동자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안에서 관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산 기술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기술 다 같이 이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체크하고 그 최적의 이제 결과값을 찾아가는 그런 환경을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의 공간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메타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셀 방식의 환경에서 이거를 구동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꿈꾸는 거는 클라우드 팩토리의 개념입니다. 현재 다른 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6개 공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공장은 마더 공장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의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마더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 울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울산에서 세팅되는 이 차체 공정의 값이 결국은 36개 공장의 차체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클라우드 팩토리라고 받고, 그 클라우드 팩토리로 가는 데 있어서의 지향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행하는 거는 바로 매장에서 주문과 고객이 동시에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립까지 그리고 생산까지 이어지는 원클릭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봤고요. 이 주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되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옵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옵션 수가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차체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주문에 맞춰서 바로 생산 라인이 주문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차체가 운영이 되고 조립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각 고객들한테 인도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이 제조에 대한 환경 사이클링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다르게 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어떤 걸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은 게 목표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산업 생태계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슈타인은 최고 목표로 삼고요. 그것이 국가의 미래 산업이 이 관계 사회 속에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저희 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고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하게 좀 설명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자동차 메타버스를 어떻게 지금 끌고 왔고 그거를 어떤 지향점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조금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